파브리오 질리버트는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며 유럽경제협회 회장 또 했네요. 자본주의의 미래를 둘러싸고 엄청난 불확실성과 우려가 심화되던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인류가 한 세기 안에 경제성장과 기술 변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언을 내놓았다. 그는 사람들이 훨씬 적게 일하고 물질적인 욕구 충족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전망했다. 케인스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4배에서 8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케인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도덕규범에 거대한 변화들이 생기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에서는 매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고결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사물에서 직접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에 예측정에서 정확히 들어맞은 것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로 경제 성장은 1930년대에 재개됐지만 곧이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다행히 경제 성장의 엔진은 전쟁 막바지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삶에서 인류와 관련된 활동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실제로 예전보다 더 줄었다. 하지만 생활 수준과 일에 대한 태도는 국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성장의 반세기 경험적인 증거. 선진국 중심이었던 케인스 시각에서 빠져나와 일단 전 세계 경제의 정기적인 성장 경험부터 살펴보자. 거시경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펜 월드 테이블을 보면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8개국의 연간 경제 관측치 등등등등 특정 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는 불균형하다. 과거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은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만 존재하므로 샘플에서 제외했다. 또 중국은 1952년부터 관측을 시작했으므로 패널에 포함된 중국의 통계치는 그 이후의 데이터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최종 통계는 전 세계 인구의 70에서 85%를 대표하는 127개국의 수치이다. 전 세계 그리고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를 가정평균한 1인당 GDP 성장률을 각 국가에 대해서는 1인당 소득 증가율을 계산했다. 케인스의 예측에서 성장률의 최대치는 2.1% 정도가 된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에 1950에서 2000년 인구 가정치를 적용한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생활 수준이 단 50년 만에 4배 증가한 셈이 된다. 4배는 케인스가 예측한 100년간 성장률의 하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2.9%의 인간 성장률을 100년에 대입하면 생활 수준이 17배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케인스가 예측한 최대 성장률의 2배가 넘는다. 20세기 후반에 50년 동안에 전례 없던 물질적인 발전이 일어났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 사실상 그 반대이다. 성장이 20세기 후반에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성장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프에서 50년부터 70년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 4% 이상의 성장률로 일본을 제외하면은 3.5% 일본의 성장이 많이 했군요. 평균 성장률이 2.2%인 BOECD 국가들보다도 훨씬 빨리 성장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역전돼서 OECD 국가들은 연평균 2.3%로 성장한 데 반해 BOECD 국가들은 매년 3.0%씩 성장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20세기의 3분기에는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경제 격차가 심화됐지만 4분기에 벌어진 간격이 다시 좁아졌다는 것이다. 성장률 OECD 대비 서유럽 북미
아시아, 중국이, 예, 중동이 그렇고요. 아프리카가 어, 뭐 올랐다가 세계와 아프리카.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 살펴봐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선진국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은 50년대를 거쳐서 60년대까지 유럽에서 특히 높았다가 이후에 둔화되었다. 반면에 북미 경제는 성장 추세가 상대적으로 밋밋하다. 90년대 북미 지역의 1인당 GDP는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은 주로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불행히도 나머지 개발도상국들은 그만한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요약하면은 1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후반의 50년 동안 케인스의 낙관적인 기대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경제 문제의 해결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요원한 일로 보인다.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BOECD국의 1인당 평균 GDP는 100년 전 미국의 1인당 GDP보다 작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비극은 6억 명 주민 대부분이 에이즈, 내전 불안한 전국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보다도 한층 더 불편한 발전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낮은 지역에서 극빈층이 극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왜 생활 수준의 편차가 아직도 이렇게 큰 걸까? 자본 축적도 그 원인 중에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 다수의 연구가 입증하듯이 더 큰 원인은 기술 차이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없거나 부유한 나라보다도 훨씬 뒤늦게 채택한다. 아이디어의 확산이나 기술적인 향상이 전 세계 수준에서 왜 아직 이렇게 느린지는 오랜 논쟁거리이다. 데런 아제모울루와 질리버티가 2001년에 발표한 글을 보면 그런 장벽이 없다고 해도 신기술과 인간의 능력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때문에 산업화 국가에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은 청년 노동자가 필요한 신기술을 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학력 노동자가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기술적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채택하는 데 제동이 걸린다. 결국 성장을 촉진하는 기관들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공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 더 많은 소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여가를 택할 것인가? 개인스러운 물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일해하려 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에는 소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확실한 추세는 개인스가 이를 예측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 후보명과 민스가 200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30% 가까이 감소했다. 가장 급격한 하락은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발생했으므로 이런 추세가 개인수와 동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은 더 줄었지만 하락률 자체는 이전보다 작았으며 미국보다는 유럽에서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여가를 보면서 이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개인 삶에서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제로 급격히 감소했다. 2000년 영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30년에 비해 20년 더 연장이 되었다. 이런 차이는 영아 사망률이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은 기대 수명 자체가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케인스의 예측을 비틀어 보자. 케인스가 기대 수명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를 또 은퇴 연령의 변화를 예측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15세 나이에 노동활동에 투입되는 사람은 60%의 확률로 65세까지 주당 15시간 일하고 30%의 확률로 70세까지 주당 15시간을 일한 후에 사망한다. 여기서 70세는 1980년 당시 30년 당시 20세인 사람의 기대 수명이고 60%와 30%는 각 연령의 취업자 비율이다. 이제 케인스의 예측을 2000년의 실제 시나리오와 비교해보자. 현재는 15세의 직업 현장에 투입돼서 주당 30시간 혹은 38시간 일하고 70%의 확률로 65세까지 일하고 은퇴 후에 80세까지 살다가 사망한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하루 중에 인간의 활동 시간을 16시간으로 가정했고 출생 후에 1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무시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케인스의 예측에서 평균적인 인간은 평생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의 7.6%를 일하면서 보낸다. 반면에 내가 2000년 기준으로 실상을 분석한 결과 주당 30시간의 노동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평생의 14.4%를 그리고 주당 38시간의 노동 시나리오에서는 평생의 18.3%를 일하면서 보낸다. 둘째, 케인스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삶을 즐기는 데 소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간이 활용 가능한 모든 시간에서 노동시간뿐 아니라 가사 활동에 쓰는 시간도 제외해야 한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집안일에 대한 장기 추세를 따르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린 우드와 동료 학자들이 보고한 2005년 수치에 따르면 1930년에 미국에서는 가구당 주 평균 40시간을 집안일로 소비했다. 아헨과 스태퍼드는 2000년에 소득 동학 패널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2001년 기준 미국 기혼 부부가 집안일에 쓰는 시간이 주당 25시간 정도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데이터가 상응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개인이 하루 1시간 이상 가사활동의 속박에서 벗어난 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 인프라 및 가전제품에서 노동력을 아껴주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전체가 여가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 그린 우드의 2005년 연구는 1900년부터 1980년까지 80년간 여성 노동력이 약 28% 증가한 것은 가정용 기술의 혁신 덕분이었다고 설명한다. 셋째, 오늘날 사람들은 교육 활동에 긴 시간을 쏟는다. 라미와 프란시스가 2006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 한 명이 한 해의 평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970년 600시간에서 2000년에 900시간으로 증가했다. 배움을 향한 이런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케인스라면은 이를 인간이 물질적인 필요성에서 해방된 결과로 얻은 혜택 중에서 하나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광산노동만큼 고된 활동이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라면 늘어난 학습 시간을 줄어든 노동 시간의 상세 요인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처럼 시각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요즘 사람들이 1930년대 사람보다 더 조금 일하게 된 덕분에 더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간과 여가 활동 모두에 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줬다. 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향상 그리고 이런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있어 유럽과 미국이 지난 30년간 다른 기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유럽인들은 여가 시간을 늘려봤지만은 미국인들은 오히려 더 오래 일하는 쪽을 택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사람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인보다도 5에서 10%더 많이 일했다. 하지만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유럽인들의 노동시간은 미국인들 노동시간의 70에서 75%에 그친다. 흥미롭게도 1인당 GDP는 미국이 유럽보다도 더 빨리 성장했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그 반대였다.
미국의 시간당 GDP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8% 증가했지만 프랑스의 시간당 GDP는 동기간에 83% 상승했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와 비슷했다. 이는 전적으로 노동 공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브레스콧은 2004년에 기고한 기사에서 결국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근로소득세의 왜곡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블레앙 샤르 교수는 2004년 글에 유럽은 향상된 생산성을 소득 향상과 여가 증가 사이에 더 균형 있게 할당한 덕분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기후의 문제이든 정책의 효과이든 유럽인들은 케인스가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구 중에서 은퇴자 비율이 늘어나고 활동 인구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추세가 이어지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꾸준할지는 미지수다. 왜 미국인들은 케인스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됐을까? 사실 경제에 이르는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인 선호를 가진 경우에 최종 효과는 양적 형태의 모두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케인스는 노동과 여가 사이의 단순한 상충관계를 뛰어넘는 정교한 논쟁 거리를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진화 과정이나 학습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능력이나 힘든 노동을 견디는 정도의 영향을 준다. 여가를 높이 평가하는 능력은 후천적인 성향과 더불어 특정 여가 활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는 개인적인 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내성적인 선호에 대한 논문에도 이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르케와 질리보티가 2005년, 2008년에 쓴 논문은 약간 반대될 수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주장에 기초하여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귀족 엘리트 계급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산업화 이전의 엘리트의 정의는 예술과 쾌락, 다양한 여가 활동, 또 대한 헌신이 자녀 양육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경멸하고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도시의 중산층은 장인과 상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체력과 인내의 가치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후자는 막스 베버가 그의 명저에서 강조한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면서 중요한 이점으로 부상한 자본주의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왜 부르주아 계층이 떠오르고 귀족 계급이 사멸했는지 납득이 된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봤을 때 케인스의 낙관론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류의 물질적인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옳았다. 물질적인 발전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회를 폭을 엄청나게 확대했다. 성장의 문화적인 함의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은 더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징후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인 발전이 세계 여러 지역, 특히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된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성장이 좋은 소식만 몰고 오지는 않는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듯이 말이다. 오염물질 등등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지원과 장려 정책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친환경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기구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답보 상태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